김현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보면은요, 고물상을 한 두 개쯤 지나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은 가끔 좀 힘겹게 모은 폐지나 또 고철을 들고 가시는 노인들도 보게 되는데요.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또 검은빛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아버지, 모습부터 참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이분들 하루 이렇게 해서 버는 돈 많아야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또 젊은이들까지 폐지 수집에 나서고 있어서 폐지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 판매에 세금까지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의제 매입 세 공제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제율을 낮추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물상이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폐지 주워간 노인분들께 고물상에서 드리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과세 기반 넓혀서 복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폐지 팔아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까지 결국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세법 개정, 납득하실 수 있나요? 증세로 민심을 잃을 것을 우려하기 전에 유리지갑인 봉급 생활자라 또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일, 검토 좀 다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세금 피해가는 고소득자나 자산가들부터 찾고 그 주머니에서 더 걷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오늘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의 원칙, 바뀌지 않았다는데 이상하게 여기저기 세금 늘었죠? 차라리 증세를 인정을 하고 공평 과세로 가는 게 어떨지, 증세와 복지의 균형을 생각해보는 토론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시장 참 어려웠네요. 예, 외국인의 변심으로 오늘 주시장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9% 하락한 1938.54포인트를 마치면서 3영업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0.28% 하락한 510.19포인트를 마치면서 6영업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는 코스피가 0.39%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한 데 반해 코스닥 시장은 2.17%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 들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피는 장 초반 195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늘 밤 미국 노동부의 12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등 고용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의 추가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장중 한때 1930포인트 선을 위협받기도 하는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외국인이 운송장비, 전기전자, 건설, 보험 등을 중심으로 2,5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면서 5영업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고요. 국내 기관은 건설, 보험, 유통, 기계 등을 중심으로 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7영업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운수창고, 건설, 의료정밀, 전기가스, 철강금속 등이 상승한 반면 통신, 운송장비, 은행, 보험, 증권 등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4영업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도 1% 이상 하락했고요. 반면 네이버,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처럼 좀 잡혀지지 않고 있어서 보니까 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인가요? 쌍끌이 매도로 또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았죠? 오늘 외국인들이 2,500원 가까이, 5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았다는 점이 코스피에 좀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추가적인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코스피에 대해서 다소 좀 매도 쪽에 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오늘 신흥 국가 중에서도 HSBC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에 대해서는 그 비중 확대를,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은 비중을 중립으로 내렸다는 소식도 외국인에게 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외국인의 변심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또 변심할 수 있게 좀 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걱정이기는 합니다. 오늘 잠시 언급은 해주셨는데 베스트 업종과 워스트 업종을 꼽는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잘 나갔고 어떤 것들이 좀 좋지 않았나요? 예, 오늘 코스피가 힘없이 좀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3%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요. 네. 항공주를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올해 뚜렷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객과 화물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는 등 올해 항공운송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진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제트 유가가 안정적이고요. 네. 또 환율 측면에서도 원화 강세가 오히려 좀 항공업계 원가 좀 부담을 네. 줄여주는 점도 오늘 항공주 주가가 높이 비상할 수 있게 해준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워스트 종목으로는 주가 상승을 했지만 좀 효성을 워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효성의 주가는 한전의 제품 공급 소식 등으로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0.14% 상승 마감을 했지만, 검찰이 효성그룹 비리 의혹으로 조성래 회장을 기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0여 년간 효성그룹이 8,9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효성의 향후 기업 이미지라든지 투명성과 관련해서 향후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밤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12월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네. 되는데요. 지수의 반등 가능성보다는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개선이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의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 이게 계속 퇴짜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공기업 개혁, 예. 공공개혁, 박근혜 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네. 계획에서도 역시 공공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제로 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작년 말에 이 현우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 과다한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한 메스를 대겠다고 얘기를 할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각 이제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해서 자구 계획, 또 경영 정상화 방안, 혁신 방안,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절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제출을 받고 있는데. 네. 관련 공기업이 제일 많은데, 특히 이제 방만 경영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이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죠. 네. 이 관련 공기업들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 또 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번 공기업 개혁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인데, 지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이 산업 공공기관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이 의지가 없다, 개혁 의지가 없다고 호통을 치면서 네. 사표쓸 각오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어제부터 개별적으로 조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들 사장들이 1대1로 면담을 하고 있는데, 어제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 사장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1대1 면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 하나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냈던 이 자구계획안을 지금 퇴짜를 놨는데요. 네. 어제 낸 거를 또다시 반려했다고 합니다. 아,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네. 그림이 전혀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체 그림 없이 마구잡이로 이 구조조정안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다 지금 퇴짜를 놨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또 역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하고 또 이제 이 면담을 갖는다 그러는데 아마 네. 이 또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엊그제도 아마 건설교통부 장관도 굉장히 호통을 쳤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도 네. 지금 LH 같은 아주 큰 예. 공기업들이 있고요. 또 코레일도 거기 또 포함이 그렇죠. 되어 있죠. 그랬고 또 어제 농림부 같은 경우도 마사회를 비롯해서 아, 농림부, 예. 네, 이 관련 산하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경영 정상화 계획 역시 다 지금 다 퇴짜를 놨다고 합니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워낙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이랄까요?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종의 좀 쇼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좀 엄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차제에 좀 이번에는 이 경영혁신 방안 그리고 재무구조가 그렇게 나쁘고 이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직원들 후생 복리는 신의 직장에 대한 얘기가 결코 무색하지 않을 만큼 여전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얼마큼 이번에 그걸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근데 이제 해당 공기업들은 굉장히 또 불만이 많습니다. 네. 이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공기업이 잘못해서 과연 된 거냐. 어떤 정부의 과도한 이 원가 요금 동결 정책이랄까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들을 대신 떠맡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왜 우리만 가지고 못 살게 구느냐? 네. 이런 지금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런 이 항변은 먹히지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들은 풀어야지 되는 것이고. 네. 장관들도 조바심이 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 계획이 미진하면 사실 장관들도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그 위에 보여주기에 조바심도 나고 네. 약간의 헐리우드 액션도 필요할 텐데 네.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뭔가 구체안이 나올 수 있는 동료 차원이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저희도 많이 짚어보기는 했는데. 네. 협상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 이 TPP에 들어가려면은요. 네. 참고로 이제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자유무역,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네. 경제 블록으로 따지자면 아마 EU보다도 훨씬 큰,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블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12개 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 출범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창립 멤버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 뒤늦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순서가 일단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관심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말씀드렸던 12개 나라들하고 예비적인 양자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관심 표명 단계고 예비 양자 협의가 이제 시작된 그런 상태입니다. 12개 나라하고 다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역시 걸림돌이랄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관문은 역시 미국과의 양자 협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12개 나라가 다 한국이 들어오는 걸 오케이 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TPP를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오케이를 받아내는 건데 지금 이제 13일 다음 주부터죠. 이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양자 협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약간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한미 FTA가 발효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 FTA가 한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FTA가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무역 적자가 좀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 좀 잘 팔려야 되는데 FTA 전이나 FTA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이거 FTA 해가지고
한국만 득보고 미국은 뭐 득보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TPP에 들어오려면은 이 FTA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라. 뭘 보여달라는 걸까요? 살때 같은데요. 그 몇 예. 가지 뭐 조항을 내건 게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과 자동차의 예. 무슨 그 배기량 관련 이 규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네. 그런 입장인데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니까 네. 그걸 줄이고자 자꾸 엉뚱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미국은 어쨌든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들어주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웬드 커틀러 미 USTR 대표도 지난달이었던가요? 이제 한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새로운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들어오려면은 FTA의 완전한 이행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PP 가입을 FTA의 어떤 완결,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와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하나의 조건으로 지금 달고 있는 분위기고. 근데 우리는 사실 FTA에 대해서 뭐 더 해줄 게 없는 입장이고 네. 이미 협상은 끝났고 발효까지 된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해달라는 거냐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이 공방이랄까요, 신랑이랄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양자 협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참여를 하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12개 나라하고 네. 다 양자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몇 개 나라는 이미 했고, 네. 그래서 요 양자 협의가 끝나면은 이제 참여 선언을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을 하고 네. 그때부터 또 이제 공식 양자 협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예비 양자 네. 협의고요. 그렇게 해서 12개 나라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죠. 참 그렇게 해서라도 또 우리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어떤 이해관계도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예. 특히 일본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네. 되면은 일본하고 이거를 통해서 저절로 FTA를 맺는 효과가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거대한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네. 여기서 한국이 빠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이 무역 질서에서 소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득이 되든 안 되든 우리로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SNS로 대출이 되고 말고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게 있나요? 미국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좀 네. 재밌는 이야기여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얘기인데 예,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고객들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SNS를 통해서 과연 이 개인 고객이 대출 신청서에 넣은 어떤 팩트들이 그대로 맞는 건지, 뭐 직업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또 뭐 이 사람이 해고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또 사회적인 평판이랄까, 주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어떤지를 SNS를 통해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왕의 대출 심사 서류에 쓰여져 있는 항목만으로는 평가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SNS의 기록들을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하고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보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공식적인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이 이 크레딧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신에 평판이 좋을 경우에 오히려 이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이 SNS를 대출 심사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하나의 대출 과정에 금융의 하나의 중요한 이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쯤 되면은 머지않아 아마 상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무서워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요즘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죠. 변호인으로 본 경제 이야기, 그리고 국민 간식, 살 뺀다고 하면서도 항상 먹게 되는 치킨과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을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스가 있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음식으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의 갑으로 불리는 치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얘기하셔서 이게 경제 이야기보다는 맛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달 메뉴의 황제, 네. 갑, 치킨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피자가 밀리는군요. 예. 네. 야식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 치킨의 이 치명적인 매력은 뭘까요? 아무래도 바삭함이라고 할까요? 다른 재료들이 뭐 아시다시피 뭐 볶거나 찌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피자가 주는 매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토핑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각적인 만족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치즈하고 그 도우에서 나오는 딱 깨무는 순간에 이렇게 이 자국이 딱 남잖아요. 그런 어떤 쫀득함 그런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치킨은 그 짭조름함하고 바삭함이 아닐까. 아, 그 바삭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제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갖고 뉴스는 아니죠. 뭐 프로그램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전체가 검색 포털들이 치명적인 소식이었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치킨 업체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 이게 냄비 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슈가 뭐가 하나 터지면 글로 왕창 몰려요. 예를 들면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농업용 목초액을 써서 만든 바베큐 음식들, 훈제 음식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구속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영업정지 당하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식용 목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해롭지 않고요. 그냥 사카린과 똑같아요. 이미지는 별로 안 좋은데 이름에서 주는 느낌은 별로 썩 좋지 않은데 사실은 유해하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한번 철퇴를 맞으면 그 모양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치킨 업체들에서는 프랜차이즈 뭐 전략 회의하고 지금 난리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업체는 우린 안 쓴다. 그게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뭐 다 아실 테니까 염지제잖아요. 그렇죠. 염지제를 주사한다. 그래서 치킨의 짠맛을 내기 위해 짠맛이라는 게 짭조름한 거겠죠.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배달된 그 밤에 심심해갖고 프라이드 치킨 하나 시켰어요. 치맥에 유혹을 못 이겨서 시켰는데 온 친구가 백숙의 맛처럼 슴슴한 치킨이 왔다면 과연 그렇게 중독이 될 수 있을까? 돌려보내고 싶겠죠. 돌려보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도 또 염지제라는 게 왠지 이것도 어감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건강해 보이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못 쓸 걸 쓴 건 아니고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있는데 알아보니 치킨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세탁기에도 닭을 넣고 돌리기도 했고 그렇죠. 게다가 이 염지제라는 게 공업용일 경우에 뭐 고무장갑도 녹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위험하죠. 그러니 내 위장이 녹아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랬을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를 크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치킨이 그런 뉴스 하나 때문에 무너질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한국인의 치킨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치킨 네. 시장이 레드오션이 됐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 네. 또 뭐 그래서 뭐 친척끼리도 싸우기도 했다는 네. 얘기가 나올 네. 정도인데, 근데 정말 예전에는 통닭 그러면은 그냥 구이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굽는 그 구이가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정말 이 파닭. 네. 마늘치킨 이런 거는 마늘치킨. 뭐 너무 오래된 아이템들이고요. 그럼요, 요즘은 정말 개발이 많이 되더라고요. 핫하게 그냥 한번 하고 휙 지나갔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불닭이라 그래가지고 네. 캡사이신 소스까지 넣어가지고 막 입술이 탈 정도. 참 재밌어요. 예. 그 한 점을 딱 먹는데 뜨끈한 느낌하고 또 다른 아리아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좋아하세요? 있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예. 절대 좋아하진 않고요. 전 너무 이게 과학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여성분들이 워낙 강해요. 통각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치킨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10대 남학생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분들의 통각은 매운 닭에 관한 네.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잘 보시면 아주 냉정하죠. 여자분들이 시키는 주 메뉴라면 남성 모델을 쓰지 걸그룹을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10대 아이, 걸그룹, 예, 예. 10대 청소년들, 20대 남성들, 뭐 이런 양반들이 치킨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 걸그룹들이 들어가는 거고, 네. 피자 광고에는 대부분 남성이 나오는 이유가 피자는 여성분들이 시켜 먹기 때문에 그 멋있는 훈남들이 나와서 조각 같은 미남들이 나오는 겁니다. 왠지 제가 속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네. 이렇게 국민적인 사랑을 얻고 있으니까 창업한다. 그러면 네. 다 치킨 가게부터 이제 떠올릴 제일 먼저 생각을 정도로 하죠.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제가 뭐 답을 드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레드오션이다. 네네. 라고 해서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었죠. 물론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영업자, 뭐 외식업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영업자의 그 월 소득이 110만 원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갖고 프랜차이즈 한다고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게 고작 뭐 100만 원 돈이 평균이라면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일단은 인지도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맹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한번 많이 맛을 보고 해본다면 전혀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네. 한 방에 파를 썰어서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광풍이 일었었잖아요. 파닭이라고 네, 네. 하는. 근데 이게 무슨 뭐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이 집도 베끼고 저 집도 베끼고 해서 카피를 낳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성장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요사이는 파닭을 먹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네. 찾을 수가 맞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치킨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은 79년도 네. 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동네마다 대부분 닭집이 있었어요. 네. 네, 치킨집은 아니고요. 그냥 닭집이라고 닭집. 표현을 예. 해서 한쪽에는 닭장이 있고요. 시장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닭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갇혀 있으면 갇혀있고. 엄마가 저 닭 이렇게 가르치면 개를 데려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이제 류미에르 형제가 개발했던 영화관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 통에다 넣으면 이게 털이 다 빠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 뭐 닭볶음탕이나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백숙을 하시기 위해서 그냥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네. 그 한쪽에 기름솥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예. 커다란 아름드리 도마에다가 예. 잘라가지고 기름솥에 던지면요. 그 수분이 터지는 퍽퍽퍽 하면서 거친 숨을 토해내거든요. 그렇게 튀겨냈던 게 바로 통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포장 용기도 없다 보니까 네. 무슨 과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있죠. 네네. 눌러놓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뒤에는 무슨 깡 봉투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에다 네. 싸먹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네. 처음 소개했던 건 롯데리아예요. 아, 그런가요? 보통 뭐 지금 생각할 때는 켄터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롯데백화점 지하에 롯데리아가 생기면서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판매를 해요. 놀랄 일이었었죠, 굉장히. 그랬군요. 네, 저는 맛에도 그렇고. 그때 쉐이크를 먹은 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네. 그랬군요. 그럼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이라는 것은 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레시피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제가 그런 컨설팅을 할 게 때 되겠죠? 예. 개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대박이 난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는 게 하얀 무, 네. 치킨용 무 뭐 이런 걸 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시즌 메뉴를 내자. 곁들임 음식을 내주는 거. 그래서 어떤 걸로? 봄철이면은 예. 봄동 겉절이에서 예. 내고, 뭐 열무김치 여름엔 열무김치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켰더니 매출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 그냥 레드오션 시장에요. 점 하나 네. 꽂으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봄동 겉절이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당문 끓이기가 쉽죠. 예. 봄동 겉절이를 같이 드립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이슈가 됩니다. 혹시나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닭집하다 안 돼 이런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올해는 스포츠 대회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 경기 관람하면서 치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치명적인 매력이죠, 정말. 올해 2014년도를 외식업계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오피스타운 근처에 있는 집들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예요. 휴일이 70일 가까이 됩니다. 예. 뭐 하루 건너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데 게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수를 노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겠네요. 아주 높아지죠. 예, 여기 전화해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저 배달 업체를 찾을 테니까. 근데 주류 업계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좀 마케팅 민감하죠.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맥주 말고 뭐 치킨하고 먹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 궁합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용성이잖아요. 기름에 튀겨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용성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은 잘 어울려요. 예를 들면 뭐가 예를 있을까요? 들면은 와인 쪽이라든지 산미가 강한 산성 쪽에 강한 뭐 주류라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 치킨을 뭐 맥주하고 먹는 건 사실 이렇게 발포성 음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름진 거를 싹 닦아주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축적되는 지방은 뭐 제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칼로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예. 근데 뭐 맥주 말고 와인이 괜찮다고 하셨고 뭐 와인 말고는 뭐 그냥 탄산 종류가 될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 모 칼럼니스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칵테일이다. 탄산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트륨에 단백질에 그리고 들어가는 탄산이니까 당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살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닭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은 사실은 삶아 먹는 방법이에요. 하얗게. 치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백숙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굽거나 그런 어떤 익혀진 고기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회귀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응답하라에서 나와서 대박을 쳤던 소위 얘기하는 전기구이 통닭. 예전에 아버지가 누런 이렇게 봉투에다가 종이 봉투에다가 싸가지고 오시던. 응답하라 얘기하시니까 거기서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지방의 치킨 브랜드가 달라서 니는 이걸 모르나 막 이러고. 니 머리나 뭐 이랬던. 그랬죠. 예. 지방마다 특색 있는 치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뭐 양념 브랜드 이 집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딱 집으면 집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매콤한 우리가 뭐 양념 치킨, 양념 통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 브랜드는 물엿을 좀 많이 넣고 달달했었거든요. 근데 아예 졸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묻혀내는 강정 스타일인데 혀가 막 이렇게 저릴 정도로 아주 매운 통닭도 부산에 있고요. 통닭 골목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주하고 부산에 통닭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보시면은 닭을 튀겨주기도 하고 부산물로 나오는 뭐 똥집이라든지 닭내장 되는 이런 것까지도 튀겨줘요. 서비스로 닭발도 튀겨줍니다. 그러면 치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이거는 굉장히 뭐 다 다를 텐데 프랜차이즈가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특색 있는 것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어떻게 권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는 건요. 어차피 큰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장 취업을 해라라고 꼭 부탁을 드려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안 좋게 써서 그런 건데 한 6개월 정도, 뭐 짧게 한 3개월 정도라도 가서 일을 직접 해보세요. 그럼 뭐가 한계점이 느껴지는지를 알게 되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폼나고 멋있었던 치킨 사업이라는 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김치찌개 할까 여보?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마리를 준다는 치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값에 주는 치킨도 있었고. 굉장히 브랜드가 많아서 정말 어떤 것을 찾아서 내 어떤 이 입맛을 뭐라고 해소를 해줘야지 될지 참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1년에 한 5억 마리 정도를 또 도계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5억 마리. 그러면은 일평균으로 나면 하루에 한 20-30만 마리 정도가 소비가 돼요. 정말 많이 실제로 얘기하면은 와 우리는 정말 닭을 많이 먹는 국가구나. 치킨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닭 소비량을 치자면은 우리는 순위권에도 못 들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거긴 또 뭐 카렌이 뭐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데다가 또 넣기도 하고 할 테니까. 당 얘기하니까 본격적으로 당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또 욕망도 그러네요. 용솟음을 칩니다. 올댓 치킨 뭐 한번 해볼까요? 네, 올댓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해서 네. 맛대맛 뭐 이런 거 한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다 녹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소개해줄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요즘 뭐 장안의 화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를 좀 채실 것 같습니다. 변호인. 네. 예. 개봉 14일 만에 무려 600만 명 넘게 영화를 봤다 그러고요. 역대 최고였던 아바타를 조만간 넘어서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크리스마스에다가 또 새해 휴일까지 겹치면서 아주 흥행가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 주인공 송강호 씨입니다. 만약 이번 영화에 900만 명 이상이 보면 2013년에 개봉했던 자신의 영화 3편이 모두 900만 명을 넘는. 와, 그렇군요. 뭐 한국 영화로 봤을 때는 정말 전대미문의 네. 그런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또 영화에 출연했던 뭐 송강호 씨를 비롯해서 김영애 씨라든가 오달수, 임시완 씨 이런 또 주연 조연 배우들이 모두 또 부산 경남 출신이라는 또 이런 네. 또 좀 특징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부산을 무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출연자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못 봤어요. 이게 뭐가 바쁜지 이렇게 영화 볼 시간도 없는데 변호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상고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 이름은 이제 송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찌감치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돈 버는데 전념하기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 대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요. 네. 이어서는 이제 세법 변호사로 변하는데 자신 스스로 나는 속물세법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또 상고 출신이니까 숫자를 잘 아니까 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단골 식당 아줌마의 아들이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공안 사건에 휘말려서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대형 건설사의 세무 변호사가 될 거냐 아니면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할 거냐 막 이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송우석 변호사는 결국은 소송을 맡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5번의 공판을 거치면서 검찰이 과도하게 했던 이제 법 적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돈만 알던 속물세법 변호사가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서 인권 변호사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영화가 전체는 실화는 아니지만 모티브가 된 것은 실제 사건이잖아요. 네, 이 변호인 영화를 설명하면서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불임 사건을 빠뜨리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불임 사건이란 1981년 9월에 발생했던 부산 지역 사상 최대 연공 조작 사건인데요.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그리고 회사원 등이 불온 서적을 읽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습니다. 나중에 기소됐던 사람들 모두가 1983년 12월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데요. 이때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그 노 전 대통령입니다. 때문에 영화는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좀 큰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또 직접 한번 보시면 영화 자체로도 참 잘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좀 대체적인 평이고 역시 그런 것들이 좀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변호를 했을 때 이분들이 감옥에 못 가게 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던 그거 아니었나요? 네, 결국은 들어갔지만 네. 좀 빨리 나왔죠. 예, 그렇게 됐군요. 영화 속에 명대사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데요. 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
그 대사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헌법 제1조 2항을 얘기하는 또 이것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아마 관객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런 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 말이 참 가슴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화 변호인 속에선 또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아보셨나요? 네, 이렇게 공안 사건에 휘말리기 전 속물세법 변호사 소속 사회의 체리피커가 아니냐. 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체리피커란 맛있는 체리만을 골라 먹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경제 용어인데요. 이벤트나 할인 행사만 꼬박꼬박 챙기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네.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테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데요? 예. 송우석 변호사는 처음에 이제 법조인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네. 돈이라는 그런 체리만을 사회에서 뽑아먹는 그런 세법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 사회가 법조인이라는 그런 감투를 줄 때 돈이나 챙기고 명예만 가져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 법조인으로서 법정의를 좀 세워달라. 약자를 보호해달라. 이런 역할을 기대한 게 있을 텐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나면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일단 자신의 영달을 또 우선 추구하는 이런 또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가 준 권력은 내 노력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이제 정계로 나가는 꿈을 꾸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체리피커가 이벤트에 참여해서 상품만을 쏙 빼먹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빨리 습득한 나의 정당한 노력 때문이다. 라고 네. 이제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명하잖아요. 네. 사실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만 볼 때 이런 네. 체리피커는 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업이 주는 미끼 상품을 쏙쏙 빼먹는 게 뭐 불법이나 위법도 아니고요. 네.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골칫덩어리면서 얄미운 네. 소비자가 되는데 이런 체리피커가 너무 심해질 경우 전체 소비자로 봤을 때는 정당한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로도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체리피커는 상품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가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우리 소비자 문제 이걸로 봤을 때 별로 기여하는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체리를 계속 이렇게 주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계속 자신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뭔가 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기업들 혹은 이제 마케터가 이벤트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경제학에서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펌프질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펌프를 할 때는 처음에 네. 약간 물을 좀 부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잘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마중물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마케팅에서 미끼 상품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건데 우리 한 번씩 그 대형 할인마트 가보면 갑자기 뭐 쇠고기를 선착순 지금부터 네. 10명에게 주겠다. 50% 할인 가격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소비자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네. 그걸 보고 또 다른 소비자들도 저 뭔가 있자 싶어서 또 우르르 가는데 예. 물론 선착순 10명은 사가겠지만 사지 못한 사람들도 가다 보면 코너가 좀 북적이게 되고요. 맞아요. 그래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쇠고기 살 생각도 없다가 얼떨결에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효과를 기업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체리피커인 것 같아요. 선착순 10명을 준다 그러면 딱 10명이 안 되면은 바로 돌아서거든요. 절대 유혹을 안 나가시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달갑지가 않겠군요. 근데 이 체리피커는 체리만 따먹고 떠난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인 소비자라고 보기 어렵나요? 네, 일단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영화에 한번 빗대보겠습니다. 네. 법조계의 체리피커던 송호석 변호사가 이제 단골 국밥집 아들이 국가 권력의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이제 보고는 이제 잊고 있던 이제 소비자 주권 그리고 이제 소비자 권리에 네.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생산자가 어떤 생산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소비자 시대에는 소비자가 오히려 이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생산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비자 권리라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이제 알 권리라든가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이 네 가지 권리를 말하는데요.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했던 소비자 보호 특별교수에 이제 담긴 내용입니다. 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국민은 이제 법의 소비자가 됩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이 알 권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안전할 권리 그리고 권력을 선택할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할 그 권리를 주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송구석 변호사를 통해서 영화는 이제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또 결론을 내시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영화 꼭 빨리 봐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3부와 4부에 항상 금요기획을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증세와 복지를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아주 민감한 단어죠. 여러분께선 복지를 위해 재정도 모자란 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신가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